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오늘 시장에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요.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2.1%를 내놨습니다. 어제는 OECD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올해 목표치는 조금 낮춰 잡았지만 내년도 목표치는 2.3%를 올려 잡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이슈는 있었습니다.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5.2%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 속보치와 또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게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당길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요. 베이지북의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베이지북의 경우에는 현재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상황에서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0월에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산업지표가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죠. 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트리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0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1.1로 한 달 새 1.6%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플러스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가다가 반락했습니다. 8월에서 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샌드위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조업일 수가 줄어 생산량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제조업이 3.5% 줄며 전체 생산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월과 9월 두 자릿수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11.5%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요. 반도체 출하도 29% 줄었지만 생산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반도체 재고는 9.6%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는 반도체 경기에 대해 물량 측면에서는 감소했지만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 단가가 많이 오르면서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고 수급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한 달 새 0.8% 감소했습니다. 의료 등 준내구재와 통신기기와 컴퓨터 같은 내구재 판매는 증가했지만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는 3.1% 감소했습니다. 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추남 변동치와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발표가 됐습니다. 경기 흐름은 그럼 어떤가요? 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1로 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9.7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는 조금 둔화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6개월에서 8개월 후에는 경기가 현재보다는 살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 탑기어가 주관하고 있는 2023 탑기어 어워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선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수상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그럼 어떤 상을 수상했을까요? 네,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탑기어 어워즈 2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차 부문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N이, 올해의 패밀리카 부문에 기아 EV9이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차로 선정된 아이오닉 5N은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전기차인데요. 운전에 즐거움을 주면서도 주행 감성을 제공한다는 소비자의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탑기어는 현대차가 아이오닉 5N을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주행 감성을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며 뛰어난 주행 성능과 차원이 다른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아이오닉 5N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 패밀리카로 선정된 기아 EV9은 기아의 두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V9은 탑기어로부터 긴 주행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수납 공간과 편안한 시트 등을 갖춘 점이 패밀리카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소재도 EV9만의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적용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라임과 옵티버스 등 사모펀드 불안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서 판매사의 CEO들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CEO 물가피가 좀 불가피하다고요? 네, 금융위가 어제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증권사 현직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등 3명입니다. 우선 라임 사태에 대한 불안전 판매 책임으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임기를 한 달 앞두고 CEO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KB증권이 이미 유죄를 받은 탓에 연임을 위해 행정소송을 동원하더라도 부담이 큽니다. 직무정지 효력은 금융위로부터 공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각자 대표 체제인 KB증권은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김성현 대표가 박 대표 관할 업무에 대해 직무대행하는 방식으로 경영상 공백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연임도 어렵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홍석 부회장의 경우 행위자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가 문책 경고를 받으면서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로 확정됐습니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임기가 있는 이사회 의장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경징계에 그친 건데요. 양 부회장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현직에 있었지만 대표가 아닌 단순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조자의 경우 위반 행위자를 특정하면 보조자는 한 단계 낮춰 징계가 나간다며 나 전 대표가 행위자로 특정돼서 문책 경고가 타당하다고 금융위가 결론 내렸기 때문에 보조자인 양 부회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한 단계 감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10월의 산업활동 동향부터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이제 올해도 12월 한 달만을 남겨둔 가운데 우리 시장 여전히 박스권 장세 이어나가면서 전형적인 연말 증시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0.3%의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해 현재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낸 모습입니다. 코스피 0.05%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재도 악재도 없는 시장 속 PC 물가지수를 기다리며 관망세 속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위한 1,170억 원대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2차 전지 전고체 쪽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2,512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2,526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소폭 줄이면서 0.1% 오른 2,522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통에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에 외국인 선물 수급이 확대되고 있고요. 반면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모두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2,000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테마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소형주의 거래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전고체 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로봇주도 약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살펴보면요. 819포인트에서 시작해 장중한 때 828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소폭 줄여나가면서 0.49% 오른 826포인트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은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은 332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무려 8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52억 원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섹터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쪽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 관련주도 짙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발틱 운임지수가 5.8% 넘게 오르면서 2,400포인트에 근접한 가운데 오늘 해운 관련주 일제히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흥하해운 14%대 오름세 보이면서 2,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STX 그린로지스도 강합니다. 현재 17% 가까운 빨간불 켜내면서 13,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섹터가 꽤 많이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일자리 관련주 파란불 짙게 켜낸 모습입니다. 이민청의 세부 내용이 연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보였던 일자리 관련주,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에스코넥 현재 4.6%대 내림세 보이면서 2,1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TS 인베스트먼트도 2.39%대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께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테슬라발 훈풍 속에서 좀 힘을 내줬던 2차 전지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LNF의 강세가 눈에 띄었었는데 오늘은 그 2차 전지주의 주도를 전고체 배터리 쪽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서도 다시 2차 전지주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인데 수급을 비롯해서 2차 전지주 추세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3년도 들어오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부분들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4년도까지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보다 좀 선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어쨌든 10월 말부터 이제 11월 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했었죠. 근데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그때쯤에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저점대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중순쯤에, 올해 상반기에서 중순까지 보여줬었던 그런 강력한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런 강력한 랠리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종목군들을 좀 잘 선별을 하고 실제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잡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우상향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돌발적인 악재만 없다면 우상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보여줬던 상승은 이례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우상향 추세가 좀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꿈의 배터리와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한, 또 차세대 배터리와 관련한 부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좀 통과를 했습니다. 13년 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경우에도 30% 가득 채워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농화성 역시도 비슷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이 2차 전지 전반의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에 관련돼서 모멘텀이 오늘 생긴 것은 맞고,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1000억대이기 때문에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배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이런 자금들을 가지고 자금을 추가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단순하게 금액적으로 1000억대가 지금 보시면은 1,172억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수혜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 전고체에 관련되어 있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라고 해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사실 좀 비약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메리트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찌 됐건 간에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육성을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적인 면에서는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에 대한 전고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전고체 분명히 메리트가 있지만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전반에 강한 수혜로 나타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앞서서 짚어봤던 종목 중에서 한농화성을 보면 사실 긴 하락세를 딛고 오늘 좀 추세적인 반등에 성공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에요.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지, 아니면 저가 매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네, 수급의 힘이죠.
어찌됐건 간에 이 모멘텀이 생기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700억대 기업입니다. 이제 영업이익은 그래도 약 40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 기업은 아닌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고체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양극재도 있고요. 음극재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동안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전고체 같은 경우는 전해 질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전해 질이 기존에는 액체의 성향을 많이 액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든다라는 거죠.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전고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 SDI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일본 쪽인데 이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대가 비싸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사용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의는 그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가총액이 1천억대 기업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지금 낙폭 과대 지점에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이 종목의 경우에 최근에 증설 문제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승의 성장 속도는 둔화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투자하는 황화 리튬의 신규 사업과 이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력을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잠시 제가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애플 쪽에서 OLED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OLED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OLED 같은 경우도 사실 2010년도쯤에 개발이 완료된 소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전해질 같은 경우도 고체로 만들어서 전고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상용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진행을 하고 있는 이 황화 리튬 신규 산업 같은 경우는 황화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고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가능성이 있는 소재가 세 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폴리머고요. 하나는 이 황산 리튬이고 하나는 이제 산화물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황화 리튬이 가장 적합한 소재라고 지금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유해한 가스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전고체 쪽에 대한 다른 소재를 이용한 전고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씩 휘청거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선 이제 산화물을 가지고 만드는 전고체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쪽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하지만 황화 리튬 쪽으로는 이제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연간 생산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고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도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에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먼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027년 상용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전환 속도가 느린 상태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일본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부분이 전고체만 개발하게 되면 모든 것을 앞지를 수 있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계속해서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늦춰지더니 이제 2027년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도 높고 전기차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전고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지만
실질적인 상용화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소재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상쇄해야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 기업들의 실제 매출로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한농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낙폭이 과했었던 상태, 저점대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경우에도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게 됐던 첨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이슈 속에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실적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 만큼 반등 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첨보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짚어봤었던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독보적으로 큰 기업이죠.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 식각과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라든지 다른 소재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온전히 전고체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오늘 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11월 1일 날 만들어놨었던 이 96,000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라는 기업은 뭐 전고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해질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대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이 첨보 같은 경우는 투자의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첨보는 저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탑픽 종목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 중에서는 네. 없고요. 제가 이제 CIS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IS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장중에 이제 좀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플러스 17%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8%대까지 반납이 나온 상황인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좋고 투자 관점으로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해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전고체가 부각이 됐을 때 항상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CIS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하락을 하다가 10월 31일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전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왔었던 계기가 공매도 금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후를 기점으로 해서 분명히 시세가 그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 같은 경우는 전고체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들, 우리나라 셀 업체들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중에서 이 전고체 쪽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 삼성 SDI와 실질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전고체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이 CIS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전고체 쪽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와 협업을 하고 있는 이 CIS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도 이제 시장에서 오늘 전고체가 부각된 명분 중에 하나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부분이었죠. 13년 만에 통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CIS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국책과제를 여러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이 전고체에 대한 육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CIS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 첨보라든지 CIS 같이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고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추후에 투자의 관점까지도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오늘 이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매물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상단부에 있는 가격대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CIS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보신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로 나가는데 오늘 종가로 매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 이후에 목표가는 제가 좀 넓게 잡아서 14,000원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9,250원으로 좀 깊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CIS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났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살아났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죠.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 조금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에 나섰는데 사실 구매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향한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사실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게 그 시즌을 얘기하기도 하고 금요일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네 번째 목요일이죠, 11월. 그 다음 날이 이제 프라이데이인데 네. 여기에 왜 블랙자가 붙었는지가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점원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네. 블랙자가 붙었다는 설이 굉장히 가장 네. 유력하고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걸 갖다 사이버 먼데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간의 어떤 쇼핑이 사실은 연말 쇼핑,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시작을 해서 새해까지 이어지는 그 연말 시즌의 어떤 소매 판매? 네. 그걸 갖다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연말 쇼핑 시즌의 데이터는 일단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가령 뭐 그 연휴 5일간 네. 총 한 380억 달러 정도가 그 쇼핑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전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7.8%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네.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미 그 소매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번 그 쇼핑 시즌에, 그러니까 5일 동안에 그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인원이 한 2억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전망 같은 경우는 한 1억 8,200만 명 정도를 봤는데 네. 그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1인당 구매 한도가 1인당 구매액이죠. 한도가 아니라 그게 전년도에는 한 325달러였는데 올해는 한 321달러. 그러니까 약 한 4달러 정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그 구매 그 인원은 굉장히 늘었다. 네. 쇼핑에 나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1인당 구매량은
구매 액수는 약간 작년도에 비해서 줄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생각보다 네. 굉장히 그 어떤 소비 이런 거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지만 약간 좀 1인당 구매액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약간 좀 허약한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할 거는 사실은 아니다. 네.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습니다. 소비 예, 예. 패턴 자체를 뭐 견조하겠지만 구매액이 좀 줄어든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 정도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 패턴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인원들도 있었지만 사실 온라인에서 구매를 더 많이 하기도 했고요. 또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건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부문별로 어떻게 매출이 나타났는지 궁금하고 이것의 시사점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한 7.5% 성장을 해서 한 98억 달러 정도로 집계가 사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은 좀 집계가 좀 이렇게 좀 빠르겠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오프라인은 조금 지나야 이제 정확한 분석이 될 텐데 일단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건 좀 의외로 받아들이고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코로나19 때 쌓아놨던 저축액들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고금리라는 어떤 제약 요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전문가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쇼핑이 그 뭐 작년이나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지는 않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좋게 나온 이유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시 이제 그 오프라인 어떤 쇼핑보다는 온라인 쇼핑 쪽으로 점점 좀 옮겨가는 추세가 사실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그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가격을 많이 낮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 소비 욕구를 갖다가 굉장히 잡겠다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런 측면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제일 많이 팔린 거는 사실 의류, 액세서리 분야가 제일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좀 있어요. 이 5일 동안에 사실은 미국 그 대륙에 전체적으로 기온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웨터라든지 재킷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또 뭐 연말 시즌이니까 아이들 위한 뭐 장난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팔렸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팔리는 뭐 전자제품,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뭐 PC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팔렸고 의용, 그 미용 뭐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오프라인 매출 자체, 5일 동안 일어난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하반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서 내년 그 신년까지 어떤 그 소매 판매를 갖다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공이 잘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 굉장히 어떤 경기 분야 우려가 사실은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려들을 갖다가 일정 부분 좀 불식시켰다, 희석시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단 여기에도 한 가지 좀 우리들이 약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선구매 후지불 방식의 결제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소비자들이 일단 돈이 없어도 일단 구매를 하고 나중에 지불하겠다. 뭐 이런 형식의 어떤 소비 패턴을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겉으로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떤 소매 지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 어떤 기간 중에 어떤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조해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구매액이 조금 줄어들고 또 사는 방식이 완전히 현금이라든지 뭐 선 결제 방식이 아니라 일단 물건을 사고 후 지불하는 방식을 갖다가 미국의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이런 어떤 소비 패턴이 계속 유지될 거냐 하는 어떤 의문을 불러일으키고도 있다.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구매 후 지불 방식 이번에 좀 많은 패턴이 나타났나 그렇습니다. 보네요. 그런데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관련해서도 좀 제품 소비가 늘어난 것 같으면 특히나 또 연말하면 IT 제품들이 좀 호황을 누리기도 하면서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반짝 좀 반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도 IT의 재고 소진이 좀 이루어졌을까요?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PC, 뭐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 그 판매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LG전자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TV라든지 뭐 이런 판매가 사실 그 해당 기업의 어떤 주가를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아니죠. 사실 그쪽 부분은 뭐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인식 자체가 이 피크 아웃이라 어떤 개념 자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수요, 그다음 휴대폰 수요겠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업황 개선 이런 것들이 그
그 삼성전자의 주가를 갖다가 더 크게 좌우할 거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전장 부분의 성장 여부가 사실은 향후 LG전자의 주가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행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굉장히 혹한의 추이를 딛고 사실은 연율로 한 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이제 사실 갤럭시 24에 탑재가 되잖아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는 내년에 이제 모바일부는 굉장히 큰 성장세가 일단 기대가 되는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사실은 뭐 3분기에 거의 BEP점을 찍었고 고정 가격 시장 가격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훨씬 더 업황이 나아질 거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도 내년 1분기가 저점을 확인할 거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훨씬 좀 좋아지겠죠.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고요. LG전자는 전장 부분이 이제 문제겠죠. 근데 전장 부분은 내년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연율로 한 24%, 영업이익 측면으로는 연율로 한 40몇 % 정도 올라갈 거라는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는데 내년부터 전기차 침투가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LG전자는 전장 부분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 주가도 그 올 하반기부터는 진짜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많다. 다만 그게 현재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어떤 쇼핑 시즌의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내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 모바일 부분의 어떤 업황 개선, LG전자는 전장 부분의 업황 수익성 그 개선 이런 것들이 더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블랙 프라이데이의 특수라기보다는 좀 더 업황 기대감 속에서 주가 역시도 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짚어주신 것 중에서 사실 온디바이스 AI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도 많이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로 해서 어떤 산업군에 또 수혜가 좀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디바이스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겠어요? 결국은 휴대폰 그 디바이스 중에서는 그 결국은 이제 디바이스 분야에서는 가장 큰 게 사실은 PC하고 그 휴대폰일 텐데 삼성전자는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강점을 가질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봅니다. 디바이스 전반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연말 소비 시즌 속에서 사실 이제 소비자들도 패턴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가성비를 많이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제품은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 직구에 많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중국 제품 직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유통업계는 어떤 또 영향이 미쳐질까요? 일단 중국 이커머스의 어떤 습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뭐 가장 이제 공신력이 있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은 사실 올 3분기 보면은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구 전체 직구 중에서 중국 비중이 50%를 넘어갔어요. 이게 20년에 21.2%에서 올해 3분기에 50.3%까지 높아진 거니까 그만큼 EU라든지 미국 비중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CJ를 통해서 배송을 하지 않습니까? 올 1분기에는 한 350만 박스였는데 이게 3분기에는 한 900만 박스 정도가 됐더라고요. 한 2.6배 정도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유명 배우를 내세워서 광고도 하잖아요. 이게 사로 그 올해 그 알리익스프레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한 471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월간 사용자 수 추정치로는 약 4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테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앱 사용자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쿠팡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범신세계, 그러니까 쓱닷컴이라든지 뭐 G마켓 옥션을 한 축으로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사실은 네이버 쇼핑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신세계, 범신세계, 네 번째가 11번가인데 이미 앱 사용자라든지 뭐 월간 사용자 기준으로 나오게 되면 알리익스프레스 사용자가 G마켓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역시 뭐니 해도 사실은 가성비죠. 사실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우리나라 공산품 시장의 대부분은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에 대한 거부감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어떤 굉장히 편한 앱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성비를 중시하는 층에서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쏠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뭐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는 뭐 3분의 1 가격, 보통 한 30-40%가 싸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쏠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배송 기간 같은 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보통 1주에서 2주 걸렸는데 네. 요즘은 뭐 5일, 뭐 빠르면 5일 만에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그런 측면에서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아니면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어떤 그 이용 이 네. 빈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갖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중간 유통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대형 업체들은 이제 차치를 하고 큰 대형 업체들도 물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은 일종의 이제 기존에 중국에서 물건을 조금씩 사가지고 국내에 이렇게 팔았던 중소 그 뭐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통업체만 걱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공산품을 생산하는 그 중견 제조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물밀듯이 더 밀려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크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그러니까 유통업을 비롯해서 아니면은 영세 상인들, 네. 그 다음에 그 중간 규모의 어떤 제조업 업체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재택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럼 어떤 대책들이 좀 중요할까요, 평론가님? 사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들도 네.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에 대한 어떤 이커머스들이 네. 그동안에 이제 그 뭐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적극적으로 공략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제조 공산품 중에서 그나마 중국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네. 제품들 위주로 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역으로 우리나라 이커머스 업체들도 사실은 중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중국 가품에 대한 엄격한 어떤 관세상에서 그러니까 네. 세관에서의 어떤 적발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일종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뭐 한순간에도 일단 FTA가 일단 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가품들이 물밑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당국이 과연 속수무책으로 이게 네. 손만 놓고 있어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서 일부러 네. 가품을 살려고 사실 거기를 접근을 해서 사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줄 네. 알고 있거든요. 또 사실 가품이 뭐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정부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막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이르면 5월이나 6월쯤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경우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더해진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의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는 상황에서 12월 FOMC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월 이제 CPI 같은 경우에 3.2%로 많이 낮아졌고요. 고용 지표도 뭐 한 15명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죠. 네. 디스인플레이션 어떤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 확산되고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이런 거죠. 연준이 긴축을 갖다가 중단하는 것 갖다가 공언할 수는 없는 거. 쉽게 공언할 수는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언을 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 내려가면서 주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여건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될 우려가 있으니까 섣불리 얘기를 못 하는데 네. 지금 연준의 굉장히 강경판인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네. 마침내 거기에 처봉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금리 중단 아니면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갖다가 첫 번째로 내렸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뭐냐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어떤 상징적인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계속 몇 달 동안 향후 몇 달 동안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그러니까 계속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추세가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여부와 상관없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일부에서 금리 인하를 갖다가 굉장히 섣불리 공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린 소매 판매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소매 판매와 일자리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기존의 추세선을 이탈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고용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겠지만 이게 2019년 코로나 어떤 충격을 딛고서 기존 추세선이 이제 닿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매 판매가 더 계속 고공행진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어떤 식의 추론이 가능하냐면은 이 지금 과열되어 있는 소매 판매는 이게 기존의 추세선으로 낮아질 거다.
따라서 소비와 소매 판매와 일자리의 갭이 앞으로는 줄어들 거다. 그렇다고 보게 되면 현재의 어떤 소매 판매의 어떤 지표만 갖고 네. 섣불리 인플레이션을 염려하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를 범하는 거다. 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사실 소매 판매라는 거는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후행 지표죠. 실제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돼야 실제로 둔화되기에 소매 판매가 줄거나 굉장히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경향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사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저녁에 밤에 이제 발표가 되겠죠. 미국의 네. PCE 물가. 뭐 전망치로는 3.1% 정도, 근원 같은 경우에는 한 3.5% 정도를 예상을 하니까 이게 2년 내 최저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연준이 긴축을 갖다가 더 이상 고집할 네. 아니면 지금보다 더 높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관건은 사실은 내년 언제쯤 네. 가령 뭐 내년 3월이 될지 5월이 될지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재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아니라 네. 이 소매 판매 데이터가 지금 기존의 추세선을 갖다가 굉장히 이격을 해서 굉장히 풀쩍 뛰어 있는데 이게 언제 주저앉을 거다라는 걸 갖다가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깊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빨리 금리 인하를 갖다가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매 판매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하방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전달을 해주셨고요. 그중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CIS를 짚어주셨는데요. 삼성 SDI와의 협력 속에 전고체 주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쑥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국의 PCE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